번째 파이널 두 번째 문학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의 포커싱은요 바로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서술 방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우리 서술자에 대해서 서술자의 이제 시점,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강렬하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또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볼 때마다 이 소설의 시점 같은 것들은 조금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소설부터 조금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네. 이것도 수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네, 2019년도 수능에서 등장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떠나서 가장 먼저 소설의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네요. 우리 복습 겸 한번 이야기는 해보고 갑시다. 자, 이 서술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과 이 3인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죠? 이 정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서술자가 어디 있다?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외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그리고 우리라는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그녀 그리고 이제 이름 대상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인칭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오고요. 3인칭 역시도 이제 관찰자 시점과 전적 작가 시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고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이제 의미가 있는 뉘앙스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인공이 서술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자에 뭐가 나온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주인공의 주관성이 이제 조금 더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서술자는 이제 등장인물, 주변 인물이죠. 이 서술자가 됩니다. 즉 서술자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주인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 관찰을 하게 되고 플러스 얘도 1인칭이기 때문에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주관성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서술자의 내면 심리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자 시점과 전적작가 시점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관찰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라든지 사람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도 객관적 관찰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전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확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죠. 요 느낌이 이제 기본 느낌인 거고 이제 수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이 붙게 됩니다.
특히나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가 나오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 전적 작가 시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전적 작가 시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가 이상의 날개. 그다음에 이제 구보씨의 1일, 박태환의 구보씨의 1일 같은 경우가 요 의식의 흐름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소설이 일반적으로 사건의 인과를 보여주거든요. 인과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반면에 이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경우는 내면의 심리 변화,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좀 확장 버전으로서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찰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좀 표현이 많은데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관찰자 라는 이제 뉘앙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이이거나 혹은 부정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방송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아이로 등장하거나 혹은 이제 장마 같은 소설을 들 수가 있는데, 아이로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그 정보를 모두 다 이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마 같은 경우도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대판 싸우는데 아이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순수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주제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대립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아이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반소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간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란 말이야. 조금 통속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릴하게, 야하지 않게 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순수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게 요런 등장인물 서술자를 등장시킨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부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관찰자가 이제 친일파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아저씨를 보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죠. 얘가 봤을 때 얘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아저씨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나도 저런 아내를 갖고 싶다. 근데 너무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산성도 없고. 그래서 되게 나쁜 부끄러운 아저씨라는 뜻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관찰자들을 만드는 것들이 요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요 객관적 관찰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겠고, 모든 것들을 추측한다, 그래서 확신이라든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소설과도 더불어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인데, 뭐가 등장합니까? 이 전적 작가 시점에 이 서술자의 개입, 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편집자적 논평 이쪽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에 고전 소설의 주제의식이었던 해악이나 풍자를 쓸 때 좀 많이 나오는 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그 유명한 이번에 6월달에도 등장했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이제 초점화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건 내신적인 이야기인 거고, 조금 더 이제 번역을 하자면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특정 인물의 시선이라는 말은요, 얘도 마찬가지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전부 다 특정 인물의 시선이기는 하거든요.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이런 인물들이 있을 때 이 서술자는 얘네들을 전부 다 빠개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부분이 추측이에요. 여기 부분이. 하지만 그 추측을 하고 있는 이 A라는 인물의 마인드는 서술자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적 작가 시점이면서
이제 초점 화자를 기반으로 한 특정 인물을 시선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 소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쪽 얘기들이. 요걸 기반으로 이제 이 글감들을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태원의 천변풍경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EBS 작품이었거든요. 이 EBS 작품의 천변풍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발소 소년의 이 전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기에 뭐가 등장했냐면 카메라 아이 기법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이 이발소 소년을 통해서 이 서술자가 투영을 한다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강 건너 마을, 여기는 강 전 마을, 여기는 옥순이네, 여기는 뭐 철수네. 이런 식으로 마치 카메라를 옮기듯이 움직이면서 보여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라는 이야기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카메라 아이 기법에. 왜? 보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준다, 그 다음에 중재한다, 논평한다, 분석한다는 이 관찰에 그치는 거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독특한 기법 같은 경우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제시했던 요 뼈대에 이제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카메라 기법. 조금 독특한 기법들은 조금은 이제 그 소설에 있어서 좀 잡아두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시사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 것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술자라는 이야기들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A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독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자의 개입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작품 내부에만 작품과 내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를 바라보고 있었던 요 씬에서 이렇게 끊겨져 있던 이 독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씬을 여기도 이제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 독자가 정보가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독자의 망각, 독자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보가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역시도 되게 특징적인 하나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괜찮은 이야기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기 보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글을 읽는 방법으로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를 좀 고민을 해봐라, 네가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네가 좀 읽어봐라 라는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소설은 이걸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시간과 공간을 그냥 맘대로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하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얘네들과의 연계성들을 니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다비드 썼던 이제 5번에 비틀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지금 얼쏘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디귿을 보니까 어때? 실제로 쭉 시간이 있지만 술집으로 변한 부분, 그 다음에 살던 집은 하수곡이 갚았던 지점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이제 얼쏘였으니까 이제 75번도 이제 확인할 볼 필요가 있는데 75번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명수기가 엿듣고 있어요. 우리 명수기가.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철호와 이 영호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변하나요? 그 순간이 변하지 않단 말이야.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 공간, 한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얘는 시간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분할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난이도가 있었고 시간을 잡아먹었던 문제지만 사실 답을 찍어내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외쳐대는 뭘 인지해라, 시간감을 인지해라, 공간감을 인지해라, 이런 것들은 수능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 소설을 논하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뼈대, 이 문학론을 얘기하는 뼈대 자체가 이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갈등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 3대의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때 한번 푼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이 42번의 이쪽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 방식으로 포착합니다. 자, 앞에서 제시했었던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제 제한적 이제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그러니까 소설도 이제 요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언제는 얘한테 갔다가 언제는 얘한테 갔다가 요런 식으로 파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서술자 이 3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포커싱을 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는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뭐 갈등이나 그런 평가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올해 6월에도 등장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같은 문제 보면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에 니은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볼까요? 영감은 아들이 말이 옳다고는 생각했으나 3, 4천이라는 돈이 족보받는 데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씨 무후한 계통을 이어서 축들이 많으니까 유행하다. 철저하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영감의 시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영감 온리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니은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 그죠?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가 이제 우리 의관이고 여기가. 그래서 상훈이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갈등입니까? 누구의 이제 내적 심리입니까? 영감의 내적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술자가 있고 초점 화자가 있고 그 얘기가 이 초점 화자 이 생각이라든지 이 대상이 이 초점 화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뉘앙스는 이번 수능에도 또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누구 거냐. 이번 9월에도 그게 있었죠. 이게 시민들이 만든 규칙이 이제 어긋나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누가 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는 영감에 니은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의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상훈을 낮게 평가했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보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물론 이 사람은 낮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이 A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말이 옳다고는 생각했으나 오히려 뭘 하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동의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의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서술 대상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뭐의 지점입니까? 변화. 그죠? 변화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영감의 성격, 이제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덕기보다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똑같은 초점 화자지만 이 초점 화자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거고, 초점 화자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지만
이 내면 심리는 누구에 대한 이 타인 상훈에 대한 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누구 건지 이게 자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되게 클래식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산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그거 보여드리려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죠. 결국은 여기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그래서 요 얘기는 작중 인물이 아니다라는 건 왜 있다라는 거거든요.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 그래서 이 전적 작가 시점인 거죠. 그리고 사건이 개입되지 않는 이의 객관적 관점. 요게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서 답이 됐었던 이런 것들 추측이 포함된 요약적 진술 요거는 요번 수능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한다라는 건 반드시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 두 개가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편이라든지 그때 이런 구조로 이제 구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클래식하게 나눴었죠.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합리적 사고와 그다음에 주술적 사고가 이제 나눠지는데 결국은 이거 바꾸는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관전수필 이것도 이제 뭘 보여드리려면 여기 43번의 포커싱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반복되는 사건에서의 갈등 그리고 빈번하게 장면 교차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간 3번은 나와야 돼요. 공간 이렇게 3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나왔다고 빈번하게 나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식 변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깨비불, 과거의 유년기의 도깨비불과 현재의 도깨비불에 대한 감정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는 케이스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를 달리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도요새를 위하여. 그래서 요 작품이 이제 나올 만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었고 이제 요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들 보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44번이나 이 45번 이거를 제가 그 수능 수업 첫 번째 작품으로 항상 가지고 가는 작품인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에 결국은 뭐였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뭐였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도망간 이유는 뭐다?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도깨비불이 무서웠다. 이게 이제 수능이거든요. 여기가 얘도 수능이었는데 결국은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의 행동의 이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이유, 이 행동의 이유, 갈등의 이유를 항상 돌려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거 파악하면은 한 문제가 이제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자전거 도덕도 이제 수능에서 등장했었던 부분들이었죠. 뭐 내용 파악은 넘어가고 얘도 너무 중요하죠. 얘도 거의 뭐 여기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볼까?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3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등장했기 때문에 1인칭이고요. 이거는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의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외양만, 이 관찰만 한다라는 거고, 관찰. 그죠? 그죠?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나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유년 시절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여기는 이제 성인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유년의 나. 그래서 이제 순수성이라든지 혹은 정보 없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현장감이라든지, 그죠?
묘사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감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미음 볼까요? 미음.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유년 나의 시선을 제안하여 아버지 행위와 행동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다? 이게 결국은 뭐의 포인트다? 성인의 서술자로 서술하고 있으며 유년의 나의 심리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이유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보시면 알잖아요. 봐봐. 여기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그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성인이 된 내가 요거를 이제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리터럴하게 잘 봐야 된단 말이야. 나의 심리가 나와야 돼. 나의 심리가 있는데 도대체 나의 심리가 어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잘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슬프다, 예쁘다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32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번 소설에 등장했었던 이 미스터 방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요쪽 이 31번의 요 이야기들, 이 시선으로에 대한 초점화, 이 서술자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도 서술자가 그냥 얘기해도 되지만 뭐다? 어떤 특정 인물을 관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게 3점짜리 문제였고 내용도 이제 예전에 아까 3대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답을 한번 볼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인가요? 백주사의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래서 이 초점 화자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집다세간 다 부수고 배선봉이 보낸 것들 다 뺏기고 백주사는 보존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누구다? 서술자가 전부 다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술자, 전적 작가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초점화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느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이 서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 때 썼던 요 뼈대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 등장을 했을 때 얘의 서술자가 뭐였을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버릇들을 좀 들이시면 수능장에서 이 아다리만 잘 맞으면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듣냐고 고생하셨습니다.